제가 이제 그 오랫동안 주식 투자하면서 투자자님들한테 그 어떤 투자 관련된 기업이나 수익률 갖고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보람을 느낄 때는 어떤 거냐면 좀 아이들한테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물론 요즘에 많이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님들이 많이 이제 그걸 아시기 때문에 많이들 해주시는데, 그때 해주시는 건 좋은데, 본인 관점에서 해주시니까 문제인 거죠. 본인이 단타하는 스타일대로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요즘 아이들도 이게 돈에 대해서 개념이 많이 높아져 있어요. 수준이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대표적으로 우리 많이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유대인들이 성인식 때 가족들이 용돈을 주잖아요. 용돈을 주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 많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성인식 때 보면은 아이들한테 보면은 돈 줘도 많이 주지는 않을 거야. 한 100만 원이면 많이 주는 걸 거예요. 근데 유태인들 그 친구들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알기로는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15살, 뭐 16살, 좀 다르겠지만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준대요.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100만 원을 준다 치면 아이들은 100만 원을 받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뭘 살까라는 생각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2천만 원이나 5천만 원을 청소년한테 너 이거 한번 이렇게 해봐 라고 줬을 때 얘네들은 순간 당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어른도 마찬가지로 큰 돈이 탁 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간 당황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뭐냐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 저희 우리 이제 수강생 중에 젊은 친구가 있는데 본인이 단타를 많이 했는데 한 5, 600 갖고 했는데 아버님이 1,000만 원을 너 한번 해봐. 딱 거기다 이것도 보태서 해봐. 순간 이 친구가 대학생인데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는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투자라에 대해서 다시 이제 재정립하고 돈에 대해서 또는 경제에 대해서 다시 재정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지금 애들한테 큰 돈을 주라는 말씀은 아니고 뭐냐면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님들 투자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본인들이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잘 세우셔가지고 투자라는 이런 거다, 좋은 거다라는 걸 해주셔야지 그게 아니라 사고팔고 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시거나 아니면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주식 투자하는 거라고 용인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돈을 버는 방법도 있고 돈을 소비하는 방법도 있고 잘 소비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돈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돈을 잘 버는 방법은 좋은 직장인 하거나 아니면 영업을 잘 하시면 돼요. 돈 잘 소비하는 방법은 정말 소비 잘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적은 돈을 버셔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운영하는 방법들을 다들 모르시고 계신 거죠. 예. 적게 벌든 많이 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잘 운영할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저도 항상 우리 아이들이나 아니면 우리 투자자님들한테 고민하면서 늘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 아이들, 저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어떻게 좀 쉽게 전달하고, 내가 잘못된 것들을 이 아이들한테는, 좀 옳게 좀 방향을 전달해 줄까,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사실 다 정답은 없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제가 이제 주식하면서, 오랫동안 하면서, 좀 보람이 되지 않았나? 제가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보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주식 투자를 잘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잘하는 분들이 있고, 매매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식 투자를 잘하신 분들은, 주식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잘하세요. 예. 사고팔고를 잘하시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것들을 조사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참,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조사하시고 잘 하셔요. 그래서 사고팔고 잘 하셔가지고 시세차익 잘 나오시는데, 주식 투자를 잘 하신 분들은, 어떤 지식적인 어떤 무장보다는 그냥 좀 받아들이는, 좀 그냥 받아들이는 거, 이제 고집스러운 게 아니라 좀 세상을 좀 받아들일 수 있고 유연한 자세를 갖고 계신 분들이세요. 대신 이제
인내가 있으시죠. 인내가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수익이 나시고, 또 똑똑하신 분들은 오랫동안 들고 계시면 실패를 보세요. 희한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유연한 사고를 갖고 계시고, 또 인내가 나는 나름대로 인내가 있다라는 분들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나 삼성전 테슬라 갖고 있으면 아주 큰 수익 나시고, 근데 좀 더 이렇게 지식적으로 나는 깊게 들어가야 되겠다는 분들은 여기서 수익 못 냈어요, 절대로. 예, 대부분 뭐 아까 잠깐 말씀드린 실적주라든가 뭐 차트 보고 아니면 뭐 이런 데서 수익을 잘 냈어요. 예, 부류가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예,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타까운 이제 투자자님들은 뭐냐면은 그 공부를 하시고 바로 수익이 나시길 바라는 분들, 그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하기 전에, 수업 듣기 전에 분명히 본인 스스로도 그게 그렇게 해와서 잘 안 돼서 공부를 다시 하는데, 공부 안 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상태에서 또 하시니까 이게 잘 안 풀려요. 그러면 뭐냐면은 제가 어떤 업황에 대해서는 어떤 기업에 얘기하면 바로 주식을 투자해 버리세요. 나중에 하셔도 된다. 나중에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때 하셔도 되는데, 근데 바로 하셔고요. 근데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못 견디는 거죠. 아무리 좋은 기업이고, 근데 그분이 팔면 꼭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업하면서 조금 안타깝고요. 예. 이렇게 분류되는 것 같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향인 것 같아요. 예, 자기 성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향이 안 맞는데 장기 투자라고 하면은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어느 투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언젠가부턴가 애플 주식이라든가 우리나라 주식들 마찬가지 IT 기업들이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더라고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10년짜리 차트를 보면서 그게 한 2015년 정도 되거든요. 맞습니다. 2015년부터 주가 빡 치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트렌드를 보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투자자님이 계시고, 또 그 다음에 저처럼 중년의 투자자님이 계신데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세상 변화가 너무 빨라가지고 사실은 적응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시고, 주식 투자를 공부하면 할수록 세상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말 빨리빨리 온다는 걸 많이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기도 한다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경기 사이클이라든가 자산 사이클 같은 경우 한 10년에 한 번씩 10년 주기별로 움직이거든요. 10년 전후로 해서 경제 사이클 같은 경우는. 근데 업종 사이클은 20년에 한 번씩 움직이기도 해요. 30년 움직이기도 하고 20년에 한 번씩. 조선주가 같은 경우에 20년에 한 번씩 움직이는 업종 사이클이고. 근데 산업에, 그러니까 큰 산업, 이제 우리가 완전히 산업의 생태계를 바꾸는 산업 그 사이클은 70에서 80년입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인데, 지금이 4차 산업의 초입에 있는 거예요. 그것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경기나 이제 금융에 이게 그 10년만 오는 그 사이클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고, 또 중간에는 어떤 기업, 그러니까 우리 제조기업들 같은 경우 20년 사이클하고 또 연관된 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지금이 굉장히 시장이 더 커지는 거. 1차 산업보다는 2차 산업이 더 커졌고요. 2차보다는 3차 산업보다 앞으로 4차 산업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커지는데, 그래서 기업들도 정신없이 공장 증설하고 바쁜 거죠. 각 정부마다 뭐 2차 전지 공장 지어야 된다, 반도체 공장 지어야 된다, 뭐 너도 나도 아우성이고 공급망 문제도 막 일어나는 게, 4차 산업이 이제 시작은 됐는데 뭔가 이렇게 딱 터트리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제 기업들이 지금 하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그 와중에 이제 그 10년 주기도 같이 온 거고 해서, 이게 사실 변화가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그 10년 전에 리만 브러더스하고 전혀 다른 게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경기 회복력도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난 10년에 리만 브러더스가 후에 주가 올라간 것보다는 지금의 이제 주가 올라가는 거는 좀 다른 양상이 될 것 같아요. 더 커질 것 같아요. 더 커져요. 예. 괜히 애플이 3,400조가 된 게 아니라, 이게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주식 투자자님들은 단순하게 사고 파는 문제로 보시면 안 되고, 제가 과거에 사고 파는 문제 때문에 애플을 못 샀고, 삼성전자를 못 샀고, 네이버를 못 산 거예요. 과거에 스마트카나 아니면은 온라인 시대, PC 온라인 시대에는 네이버나 삼성전자나 애플을 샀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놔뒀으면 큰 부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다른 그런 기회가 온 건데, 좀 더 크다. 확장성이 크니까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라 좀
경제나 세상을 좀 더 큰 그림에서 보시고 조금 참아내서 가시면은 생각보다 좋은 상황을 맞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투자님들 보면은 이제 십몇 년 동안 투자하셨는데, 수익률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으신 분들 많으세요. 사실 많거든요. 예. 또 주식 참여자들 의외로 주식에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여쭤보면은 이제 수업 이제 시작할 때 여쭤보면은 뭐 주식 경영 어떻게 돼서 그럼 뭐 전 10년 됐다, 뭐 5년 됐다 이러세요. 근데 수익은 별로 안 좋으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어찌 보면 저도 똑같은 있었는지 몰라요. 뭐냐면 계속 단기 매매만 하다 보니까 실력이 안 늘어나는 거죠. 예. 사고 팔고. 마치 이제 말 보면 이렇게 앞만 보는 거죠. 근데 언제 제가 이게 잘못됐다는 걸 느꼈냐면, 제가 계속 사고 팔던 그 기업이 이렇게 10년째 차트를 쫙 열어보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하고 있었냐 이거지. 계속 사고 팔고 나는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잃기도 하고 따기도 했는데 10년 동안 이렇게 차트를 쫙 중장기 차트를 쭉 펼쳐보니 다 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나라 이제 한 200개 기업들을 한번 10년째 차트로 이렇게 다 돌려봤어요. 돌려봤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약간 기업의 본질대로 한 50% 이상은 다 주가가 2배 이상은 낮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같은 기간을 갖고 주식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지만은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본질적인 거죠. 주식 투자의 본질적인 걸 이해하셔야지만 되는데 우리가 수익률 게임만 하다 보니 멈춰 있는 거죠. 어제는 따고 오늘은 잃고, 어제는 따고 오늘은 잃고 이러면은 똔똔이잖아요. 10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주식의 본질로 접근하게 되면 꼭 그렇게 안 해도 주식을 투자해 놓고 오랫동안 투자해 놓으면 수익이 난다라는 거. 예. 이런 거를 제가 20년 이렇게 주식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게 바로 그 포인트 가장 크지 않았을까. 그게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장기 투자가 좋다, 장기 투자가 좋다, 뭐 이런 얘기들 있으시잖아요. 물론 다 옳은 얘기인데 여기서 본질은 뭐냐면은 기업은 늘 성장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우상향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나 그런 기업을 이제 선택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건 우리의 몫이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메가 트렌드에서 벗어나는 기업들은 과감하게 우리가 또 털고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알게 되지 않았나?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 얘기들 들게 되면, 또는 책도 보게 되면, 솔직히 얘기하면 내공이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네, 내공이 느껴져요. 저도 책을 여러 권 썼는데, 초창기에 쓴 책은 사실은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별로 내공이 없어요, 저도. 네. 가면 갈수록 이제 깊이가 있어지는데, 근데 그 깊이가 있어지는데 그 책들 보면 되게 복잡한 용어로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쓰시려고 하고 쉽게 얘기해 주시려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초보 투자자님들은 그게 너무 나도 이 정도는 아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많이 읽는 책,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앙드레 코스텔라니의 책이 있거든요.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10몇 년 전에 그 책을 샀는데, 시리즈 3권을 샀는데, 지금도, 계속 봐요. 네. 볼 때마다 그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들이, 이래서 이랬겠구나. 너무 쉬운 얘기를 그걸 이제 제가 느끼기 과정이 너무 시간이 좀 필요했죠. 그러니까 이제 또 손해로 봐야지만 이제 또 배우게 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그런 책들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제 초보 투자자님들이 그런 책을 보시게 되면 바로 수익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차트 책이라든가 재무제표 책을 많이 보시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어차피 이제 주식은 이제 필수 시대잖아요. 그러면 책을 보실 때 선별하지 마시고 다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공부는 어떤 책이든 간에 다 보시면서 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계속 참여하셔서 그 다음에 이런 분 얘기도 들으시고 저런 분 얘기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유튜브를 보시든 아니면 어떤 경제 기사를 보시든 뭘 보시든 간에 꼭 3개 이상을 보셔라.
한두 개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만 보시게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채널만 보게 되고 원하는 그 책만 보시게 돼요. 그러면은 안 되거든요. 한 3개 이상을 보셔야 돼요. 3개에서 4개 이상을 보면 다른 사람이 이제 나와 같은 생각은 한두 개는 맞아요. 근데 나와 다른 생각하고 있는 3번째, 4번째에서를 보셔야지만은 내가 좀 더 객관화될 수 있고 주식 투자하시는 데나 아니면 공부하시는데 좀 더 좀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 내가 뭐 한 테마를 한 주제를 갖고 예를 들어 요즘에 이제 금리 인상이 막 올라가니까 불안하다 그러면은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 테마를 보게 되면 불안한 것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3번째, 4번째에 계속 보시다 보면은 이건 불안한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현재 상황을 내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정립하는 데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한 공부를 하시더라도 한 4개 이상은 같은 주제가 아니라 반대편에 의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꼭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와 머니사이클 이제 쓰게 된 계기는 언제 썼냐면 제가 그 출판은 언제냐? 2020년 작년이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출판이 됐고 쓴 거는 2019년도 말부터 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었으니까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고 해서 이제 뭐 저의 경험하고 시제적인 어떠한 사례들을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님들이 이제 이런 분들한테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내가 오랫동안 투자를 했는데 좀 경기를 내가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상황은 내가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오래 투자하신 분들 특히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이제 아무래도 주식 경험자들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일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상황마다 그 투자 전략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투자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 계실 거고, 그다음에 이 상황을 어떻게 또 이해를 해야 되는지 투자자 관점에서, 그러니까 경제학자 관점도 아니고 애널리스트 관점이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좀 궁금해하신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책을 여러 권 썼지만은 처음에 쓴 책들은 대부분 이제 기술적인 분석들을 많이 썼거든요. 뭐 차트 책, 재무제표, 뭐 이런 것들 보는 방법 이런 거 많이 썼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주식에서 조금 더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수익을 내보시거나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는데 이제 주식시장에 계속 참여하시고 공부하시다 보면은 두 가지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그 기술적 분석이라는 어떤 그런 책들은 팩트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용이한데, 아까 전에 이제 안목이라는 거 있잖아요. 메가 트렌드 이런 거 보는 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예. 이 감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세상 돌아가는 일에 좀 관심을 많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식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전문가가 되지 말고 입체적 사고를 가져라. 그러니까 얇고 넓게 이렇게 넓게 봐라. 이런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주도 학습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주식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추천받아서만 하시는데 세상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관련된 것들이 좀 제가 경험이 쌓으면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루게 됐던 것 같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다뤘던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좋게 이제 수익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 기업들이 또 성공한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경제학인 것 같아요. 예, 요즘에 금리 인상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일반 투자자님이 이게 접근하기도 어렵고 접근하고 싶지도 않고, 왜냐면 너무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지금 자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보실 수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원자재, 환율, 뭐 말은 복잡하지만 사실 또 복잡한 내용은 없어요. 조금만 우리가 기본적 상식에서 접근하면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괜히 좀 두터워 보이고 이런데 진입장벽이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면은 주식 투자하시는데 승률이 좀 더 높아지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데 있어서 매매가 아니라 시세 차익이 아니라 투자 관점으로서 좀
진지하게 이렇게 좀 주식시장을 좀 보시면서 그 다음에 내가 주식 투자를 하게 투자 관점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 기업을 투자하게 되면 나는 나도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도 쓸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이게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또 하나의 공부 과정이고 시행착오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간 단시일 내에 이게 된다는 건 사실 좀 어렵죠. 저도 책을 머니사이클이라는, 그러니까 주식 투자 머니사이클을 썼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10년 주기설이라고 하거든요. 경기 또는 경제, 금융 이게 10년마다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데 이걸 제가 3번을 맞이해봤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 3번이면은 그 횟수로는 3번이고 시간으로 보면은 거의 30년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는 제가 못 모르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한 게 IMF고, 두 번째에서는 뭐냐면 리만 브러더스 시대 때 그때 상황이었고, 세 번째가 이제 코로나 시대가 나오면서 보건 위기를 통해 세계 경제가 폭삭주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경험 통해서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그 10년 동안에 그 해마다 나타나는 현상들, 그 다음에 제가 겪었던 어떤 실패도 있겠죠. 성공과 실패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나왔던 그 해마다 나타났던 징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거시경제 측면에서 뭐 금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원자재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에 어떠한 상황들을 가지고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보게 이제 말씀을 드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또 재미난 건 뭐냐면, 이게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머니 사이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자산, 우리가 이제 그 팬데믹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는 경기 순환의 이제 종료라고 하고 경기 순환이 이제 다시 시작하는 관점이라는데, 돈의 관점에서 보면은 자산, 그러니까 이제 머니 사이클의 끝이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작년에 사람들이 그 2020년 3월 달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투자했어야 되는데 다들 그렇게 땅치고 후회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다들 무서워하셨어요. 공포가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지금이 뭐냐면은 투자 적기다. 그래서 경험 있는 투자자들이나 경험 있는 기업들이나 경험 있는 기관 투자자들은 그때 많은 돈이 많이 들어갔죠. 외국 기관 투자자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시장에 계속해서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은 그냥 공포로만 다가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경험 있는 투자자한테는 그게 기회로 작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어차피 경제는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경제가 안 되는 목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정부나 중앙은행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경제가 잘 되게끔 이끌어 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안 되면 되게끔 하고, 너무 과열이면 조정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경제가 성장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일을 못 해요. 경제가 돌아가지 않잖아요. 소득이 발생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나 중앙은행은 어쨌든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그 두 가지를 갖고 많이 하죠. 하나는 뭐냐 하면 금리와 통화 정책으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금리가 많이 떨어졌고, 그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많이 떨어뜨렸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풀었다고 하죠. 유동성 장세라고 하잖아요. 이 유동성 장세에서 우리 투자자님들이 또 오해하고 계신 게 뭐냐면, 대출을 많이, 유동성 장세는 대출이거든요. 근데 그 대출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간 게 대출이 아니에요. 정부나 중앙은행은 그 대출을 어디다 풀었냐면 상당 한 80% 이상은 누가 가져갔냐면은 어렵지 않은 기업과 어렵지 않은 개인들이 가져갔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돈이 다시 어디로 가냐면은, 기업은 공장을 증설하는 데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을 사게 되고, 어떤 사람은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주가가 올라서 기업은 또 나름대로 또 더 좋고, 이렇게 해서 어떤 선순환할 수 있게끔 많이 돌렸던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투자자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작년에 대출을 안 해줬는데 갑자기 대출 받아가라고 전화 왔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할 때, 차 바꾸시려고 대출 받으시면 하면 안 된다. 이건 빚이다.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투자 자산으로 들어가신다 그러면 이건 더 큰 이익을 보실 수 있을 거다. 물론 그게 우리 투자님의 선택이시지만 제 생각에는 돈 쓰라고 나온 것 같은데 잘 활용하시면은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지금 이제 금리 인상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내년에면 이제 미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0%, 0에서 0.25에서 이제 3번 이제 인상이 된다고 이제 발표가 났고,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1%거든요. 내년이면 1.25로 가는데,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금리 인상이 올해 내내 계속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에서 테이퍼링을 가는데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이제 대출을 적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중에 돈이 이제 줄어들겠죠. 필요한 사람들은 아직도 많을 텐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한 겁니다. 근데 왜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가 왜 주식시장에 불편하게 작용하냐. 실제적으로 주가들이 많이 출렁거렸던 건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정부나 중앙은행은 돈을 풀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냐 하면은 기업한테 많이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기업이 아니라 성장하는 기업들한테는 많이 갔어요. 그러면 그 기업들이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기업들이 뭐 IPO를 한다, 상장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공장을 증설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 기업한테 간 거거든요. 그 기업들한테 간 돈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앞으로 경제를 이끌어갈 기업들한테 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카, 그죠? 그 다음에 또 메타버스와 관련된 거, 뭐 등등 많죠. 앞으로 4차 산업이라는 개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쪽으로 돈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뭐냐면 돈이 쏟아졌다고 해서 돈을 받았다고 해서 이 돈이 자기 돈이 아니라 이자를 내야 되는 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장을 짓고 있는데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 이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공장을 다 짓고 나서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은 매출 생산 활동이 일어나고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자 내는데 상관없어요. 근데 공장을 짓고 있는 동안에 이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 이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기업들이 대부분이냐면 IT 기업이죠. 그래서 IT 기업이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출렁출렁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나중에 하겠다 그러면은 그래 나중에 공장 다 짓고 나서 금리 인상하면 좋겠지라고 해서 그 안도의 한숨으로 다시 얘네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목으로 보더라도 어쨌든 결론은 뭐냐 하면은 지금 이 기업들은 IT 기업이나 앞으로 경제를 이끌어갈 이 기업들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향후 10년을 이끌어갈 기업들은 지금 현재 매출이 그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 높진 않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적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공장이 가동되고 그 다음에 경제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면 물건이 많이 팔릴 텐데 그러면 주가는 이미 또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이 지금 이러고 있을 때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불편할 때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매수 타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는 두 번째로 보면 금리 인상 단어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애널리스트들이나 이제 추천 보면은 은행주에 투자하시면 좋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것도 가만히 잘 보시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냐. 금리가 인상이 되면 대출 금리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가 감소되고 매출도 줄어들고 그러면 주가에 영향을 줄 거다라고 해서 당연히 안 좋은 거야. 그런데 왜 은행이 좋지? 단순하게 대출 이자가 높기 때문에 은행이 영업이익을 많이 낸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대출 이자가 높다는 건 뭐냐면 소비가 감소되고 기업 입장에서 불편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자 납입을 못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역시 은행들 입장에서도 금리 인상은 불편한 겁니다. 이런 논리로 본다면. 그죠? 근데, 금리 인상이 되면은 은행이 좋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기업이 이자를 성실하게 납입을 하면은 은행은 그 이자가 들어온 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이자만 잘 내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은행은 또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이자를 잘 납입할 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 경기가 좋을 때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금리가 인상이 돼서 은행도 좋다라는 거 뭐냐면 은행이 좋다는 건 경기가 좋을 때가 좋은 겁니다. 사실은. 예. 은행이 금리가 낮다 하더라도 경기가 안 좋으면 이 대출을 받아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은행도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도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경기가 좋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언제 해야 되냐? 금리가 막 인상해도 기업은 대출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에 있는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투자하시면 이미 그때 또한 고점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어찌 보면은 갖고 계신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새로 진입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좋은 시점이 되는 거죠. 그 대신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뭐 좀 나눠서 불편한 이제 초보자님들은 진짜 시작하신 분들은 왜냐면 조금만 또 시장에 어떠한 외부 영향이 오면 또 불편해 하시거든요. 불안해 하시니까 분할해서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새로 진입하신 분들 입장이나 아니면 주시장 전체적인 보면은 머니 사이클의 시작이고 경기 순환의 그 이제 회복 단계에 들어가는 거 당연히 좋은 시점이다.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